안녕하십니까,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이론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를 좀 구체화하는 것이 이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속내를 알아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도 사람 속내를 알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서양에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이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 또는 사이콜로지 이렇게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지 영역,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지 영역, 즉 환경에 적응하려는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한 거고,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이론과 같은 속내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과학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과학하려면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하는 연구가 돼야 되지, 그냥 연구자만이 그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화하기는, 또 우리가 일반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해보자, 클라이언트에 접근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행동주의의 특징을 몇 가지 적어보면, 행동주의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보면, 첫 번째, 행동주의는 실제로의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의 입장. 즉, 관찰 가능한 행동만, 것만, 많다쓸까요? 만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연구되기보다 전면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의 입장이다. 또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100%가 그렇다라고까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해서 인간이란 원리, 원칙이란 말을 씁니다. 원리나 원칙에서 인간을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절대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절대론. 여기는 원리나 또는 원칙을 강조한다. 원리나 또는 원칙을 강조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라고 하는 이런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또 결정론의 입장인데, 결정론의 입장입니다.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 자극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부르는 반응, 리스폰스가 등장한다 라고 해서 사실은 환경결정론이죠. 환경결정론의 입장에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리스폰스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는, 그래서 결정론, 사실은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환경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귀납법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논리적 접근이나 과학적 접근에는 연역법적 접근과 귀납법적 접근이 있는데, 연역법적 접근이라는 것은 일반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검증, 관찰, 실험에 증명해 가는 이런 접근을 연역법적 접근이라고 하고, 인류의 오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역법적 접근 속에서 인간의 세상이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초월자의 결정사항이나 아니면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신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해 가면서 이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역법적 사고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 부모의 품 안에서, 신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 과거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소위 인간이 신에 들이대는, 르네상스를 거쳐서 인간이 신에 들이대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부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간은 물론 신의 영역도 있지만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행동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가지고
바로 신에 좀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인간들은 이렇게 복수의 개념을 써서 인간들은 그래라고 하는 일반 원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귀납법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의 조건, 하나하나의 실험, 하나하나의 관찰을 통해서 일반 원리를 조성해가는 이런 접근을 우리가 귀납법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행동주의고 특히 귀납법적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실제, 뒤에 나오죠. 실제적인 이런 접근 방법으로 본다면 우리가 행동 조성이나 행동 조형과 같은 이런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현장이나 실천 현장이나 또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런 특징을 가진 행동주의인데 대표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다트전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또 그런가 하면 벤두라의 인지적 행동주의, 또는 거슬이나 헐이나 또는 손다이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시험용어로 접근할 적에 뭐니 보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라는 말까지 써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스키너와 벤두라입니다만은 0.5개선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파블로프여서 먼저 파블로프를 첫 번째 화두에 끄집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먼저 파블로프가 이렇게 있지요. 파블로프. 너무 지어놔요. 자, 그냥 놔둔 대로 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설을 제시하면서 파블로프는 사실은 노벨 생리학상을 탔던 다른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 또한 연구를 화두를 잡아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개의 타액 실험입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짐승들, 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요. 개의 타액 분비 실험, 개침 실험이라고 하는데 쫄쫄 굶긴 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봅니다. 쫄쫄 굶긴 개를 대상으로. 그래서 쫄쫄 굶긴 개에게 이 먹이, 음식, 뭐냐면 그 자극이지요. 자극을 제시하면 침을 흘리게 된다. 그런데 이 기본 조건이죠. 기본 조건인데 그런 과정에 개밥을 주기 전에 아무리 늦어도 개밥과 동시에 아니면 개밥보다는 빠르게 종을 치고 개밥 주고 종을 치고 개밥 주고 이것을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개밥도 안 나오지 않는데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더라. 그래서 굳이 개밥까지 주지 않더라도 종만 쳐도 침을 흘리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개밥, 먹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이 개밥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극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물며 우리가 말도 못하는 식물마저도 멀리에 있는 그 물냄새를 맡고 바위 등성이에서 아니면 낭떠러기 절벽과 같은 데도 뿌리를 내리고 실뿌리를 내리고 그 틈새로 내려서 물까지 가서 이 오랜 수십 년 수백 년 된 소나무 고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더하겠죠. 쫄쫄 굶은 쫄쫄 굶겨진 이런 그 동물들은 먹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가 나든 먹이가 제치될 적에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렇게 침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쫄쫄 굶긴 개의 입장에도 이 무조건 자극이 될 때 침을 흘리는 것은 무조건 반응, unconditioned respons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조건이 있을 적에 이제는 먹이를 제시하기 전에 종을 치고 먹이를 제시하고 종을 치고 먹이를 제시하는 이런 그 결합된 자극을 자꾸 제시했더니 그걸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종만 쳐도 여기 나오는 종만 쳐도 조건 자극이 바로 이 종이죠.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더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자극이에요. 종 쳤다? 주인님께서 개밥 주시겠네? 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조건 자극입니다.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학습이란 사회복지 실천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뒤에서 실천에도 배우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이런 그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초 이론은 파블로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훈습이란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반복 숙달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반복 숙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나 근거는 파블로프의 바로 개의 타액 실험에서
그다음 조건 자극, 조건 자극. 우리가 보면 어떤 뜻을 높게 아니면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먹을 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강하게 하는 것을 반복 숙달시켰더니 나중에 그 의지가 강해져서 실행으로 옮기게 되고 실행이 바로 먹을 것을 만들어 오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 이론적 기초를 파블로프의 개의 타액 실험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파블로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프는 이 하나의 원칙을 끄집어내죠. 원리, 원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니까 본래 이 심리학 교육학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학습의 효과나 이런 그 실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할 적에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4가지 원리를 제시했던 거였어요. 시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의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의 시간 간격이 작아야 돼요. 작아요. 너무 길어버리면 망각이라는 거에 의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학습 효과는 높다. 우리는 실천이니까 실천 효과는 높다. 다음에 강도의 원리는 뭔가 강도. 강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즉 종과 개밥의 결합을 통해서 반응을 도출하는 이런 걸 때 그 반응에 대한 결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무조건 자극에 대한 매력은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소위 매력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뭔 말이야.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오는 건데 무슨 무조건 자극인 개밥의 강도가 높아지냐. 처음에는 종치고 그냥 맨밥 주고 또 침을 일어보고 또 다시 공긴 다음에 종치고 개밥 주되 그냥 개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참기름도 좀 쳐서 주고 그리고 침 흘리고 또 쫄궁인 다음에 다시 종치고 개밥을 줄 때 참기름에다가 깨소금도 좀 쳐서 주고 이런 식으로 이 무조건 자극인 종과 조건 자극인 종과 무조건 자극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복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조건 자극에 대한 매력은 더욱더 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강도의 원리가 되겠어요.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 일관성의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올 때 종치고 개밥 때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에 가까운 연말에 사용되는 귀여운 그런 종도 있지만 거대한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거대한 이런 범종도 있고 아니면 봉은사의 종도 있고 이런 종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제시했던 한 번 결합시켰던 조건 자극은 동일한 자극을 가지고 결합돼야 되지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이 종 쳤다 저 종 쳤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종소리가 그 종소리 같다고 하지만 짐승들은 훨씬 더 예민하게 그 차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결합에서 조건 자극은 일관성을 가지고 제시돼야 된다. 결합돼야 된다는 것이 일관성의 원리. 또 계속성의 원리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결합은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아까 훈습이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습의 효과나 또 소위 실천의 효과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지요. 절대론, 원리나 원칙을 강조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보통 우리가 실천하던 계속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파블로프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반화의 현상, 변별의 현상, 소거의 현상 이런 등등의 학습 현상이나 이 현장에 이런 연구 결과가 문득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 비중은 낮습니다만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자극 분명히 우리는 가능한 한 한 번 제시된 조건 자극, 한 번 결합된 조건 자극이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왜냐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 학습 효과나 실천 효과는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놓치고 와서 그 조건 자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조건 자극을 제시했음에도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그에도 변별이라는 것은 정말 똑같았는데 조금 차이 난다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비겁하게, 야박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 특별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이는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거의 구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특별 자극을 연습하는 것이 함정을 피해가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함정을 피할 때 어떤 답을 찾아갈 때는 어떤 답을 요구할 때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과 살짝 이건 때만 이렇게 해서 시간 공간적으로 연결 어미를 살짝 가미해서 함정을 팔 때 그걸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변별 훈련이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속어. 당연히 조건 자극이 제시될 때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즉 종소리만 듣고도 침 흘렸다는 것은 말은 안 했어도 개가 개소리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조건 자극 종쳤네? 곧 개밥도 주시겠지. 그런데 생각이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침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침을 흘렸는데 개밥이 연결 안 되네. 그래서 개 대가리 주제지만 이번에는 주인님이 실수하셨겠지. 그런데 다음에도 개 종소리가 쳐서 종소리가 들려서 침을 흘렸더니 또 개밥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종소리가 들려도 전혀 침을 안 흘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 자극에 대하여 무조건 자극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을 속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제시했을 때 반응이 사라지는 이런 것을 속어라고 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살을 찌우는데 심리학 쪽에도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 되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스키너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스키너. 여기는 학습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학습.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이란. 그래서 여기는 학습이라고 했지만 실천. 사회복지 실천이란 뭐냐? 고전적 조건화설.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의 이론에서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결합시킴으로써 반응을 도출시키는 것을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결합시키고 그걸 반복시킴으로써 무조건 자극을 대신해서 조건 자극만 제시해도 조건 반응이 나타나면 학습이 됐다, 실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작적 조건화설, 도구적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이 조작적에서는 소위 보상이나 또는 강화 또는 벌을 통해서 소위 반응,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학습 또는 실천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보상이나 특히 여러분들 여기 강화나 보상 또는 벌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학습이라 또는 실천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입니다. 스키너는 앞에 나왔던 파블로프는 생리적이고 단순한 무의식적 반응이었잖아요. 쫄쫄 굶었던 개가 먹이의 냄새를 맡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이렇게 줄줄줄 흘리는, 이렇게 대형견 참 보기는 싫지만 이거 흘리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고 생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스키너는 파블로프와는 달리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중시합니다.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면 진단, 실험 또는 진단이나 실험이나 이런 용어 또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중심의 의식의 행동 주체 중심의 이런 그 단어가 되는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조작적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작적 행동.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조작적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설이라고, 그에 비해서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또 아래 쭉 보십니다. 그러면서 파블로프는 개의 타액 실험에 비해서 여기는 비둘기 상자 실험을 한다. 동물 실험, 행동주의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뒤에 또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양자를 파블로프와 스키너를 비교해보면 파블로프는 S형 조건화설이라 하고 스키너는 R형 조건화설. 이 말은 뭔 말이냐? 파블로프는 먼저 개밥을 주던, 종과 개밥을 연결시켜 주던, 아니면 종부터 치던, 먼저 스티뮬러스가 제시된 다음에 리스폰스를 도출해 가잖아요. 그에 비해서 스키너는 먼저 비둘기가 반응을 보인 거 보고 먹이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뭐가 먼저 소위 실험 현장에 나타난다?
파블로프의 이론은 개밥이든 종이든 자극이 먼저 제시되는 거 보고 제시된 후에 반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스키너는 먼저 비둘기의 행동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말로 한다면 쫄쫄 굶긴 비둘기를 이 소위 상자 아래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서 상자 안에다가 하나의 조작, 이제 좀 실험 도구로 A, B, C의 단추를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서 쫄쫄 굶은 굶긴 비둘기가 지가 굶지는 않을 것이고 쫄쫄 굶긴 비둘기가 C번 단추를 누르면 먹이를 주기도록 하겠다 각본을 짭니다. 그럼 발광을 하게 되지요. 비둘기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발광을 하다가 아주 우연히 C번 단추를 눌렀을 때 먹이를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세대가리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라고 또 발광을 하다가 또 우연히 C번 단추를 누르고 A번, B번, C번 다 누르는데 우연히 또 C번 단추를 눌렀을 때 먹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대가리지만 생각을 했지. 다 A도 누르고 B도 누르고 C도 눌러봤지만 먹이가 나오는 것은 여기를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반복이 되면 비둘기가 배가 고프면 그 부근에 가서 발광을 하다가 C번 단추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애견센터나 가면은 애견센터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치가 가서 바로 물이 나오는 이런 단추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너 여기 개 강아지 가둬놓는다. 너 여기 누르면 물 나온다. 물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치가 자발적으로 어떤 우연으로 시작했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거 보고 자극이라고 하는 먹이를 제공한 거예요. 그 먹이를 제공하려니까 그에 대한 매력으로 또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더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고 실전의 효과가 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교표 보시고. 그러면 강화나 보상을 통한 강화나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학습이나 실천이라는 것은 강화나 벌을 통한 강화나 보상이나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화, 리인포스먼트라는 건 뭘까? 강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길게 적었습니다만 행동의 발생 빈도.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이건 다룰 실이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생 빈도를 높일 것인가? 을 가지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또는 적극적 강화와 소극적 강화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러는데 포지티브를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풀어버리면 네거티브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 소극적으로. 또 한자로 이 정적. 정이라는 것은 플러스의 개념입니다. 등짐지는 아닐 부라가 아니야. 이것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극을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은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또는 적극적,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강화, 적극적 강화,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자극, 소위 바람직하지 못한 자극을 제거시켜버림으로써 제거는 마이너스, 네거티브지요. 마이너스 시켜버리면서, 배제시켜버림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험서의 세계 또는 스터디 카페와 같은 거 보면은 수험을, 더욱이나 요즘 보면은 중간고사 이런 많은 시험들이 애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놔두고 가장 공통적인 것이 하나는 조명기입니다. 한두 번 공부를 할 적에는 모르지만은 어려운 시험 아니면 시험 직전까지 가게 되면 피곤이 쩔어버리면 눈이 침침하고 눈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초점이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 먹고 어떤 큰 꿈을 향하여 보는 시험과 같은 데는 조명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 어딜 가도 요즘 독서대를 쓰는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만 스터디 카페나 많은 분들 독서대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자, 위에서 떨어지는 빛의 조도 확산. 다음에 위에서 나의 눈에서 보여지는 초점의, 그리고 그것을 반사시켜주는 바로 교재가 놓여진 판. 그것이 삼각점, 삼각점, 삼각점이 맞춰져서 나의 눈을 통해서 두뇌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대 중요합니다. 독서대. 요즘에는 종이의 지질이 좋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바로바로 너 옛날처럼 종이가 안 좋아서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시 되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독서대를 놓고 양 페이지를 고정시켜놓는 이런 독서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의자입니다. 의자. 허리가 고추서지 않으면 집중되지 않아요. 허리가 고추시지 않으면 길게 공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의자, 단순히 의자만 있으면 이런 것은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 것이고, 의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길게 공부할 수 있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길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의자를 바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기, 독서대, 의자라고 하는 것은 수험 현장에, 전투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에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에요. 바람직한 행동인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의자를 사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의자를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정적이잖아요. 정적 강화, 적극적 강화. 그에 비해서 스터디 카페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친구를 제거시켜줌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방해 요건,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을 제거시켜줌으로써, 마이너스 시켜줌으로써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 소극적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1차적 강함을, 2차적 강함을 보시고 바로 그걸 이용한 많은 학습의 또는 실천의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프리맥의 원리나 또 뭐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프리맥의 원리는 뭐예요?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을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의 강화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프리맥의 원리도 보시고, 나중에 보면 행동주의에 관련된 이론에는 나오는 행동 조형이나 또는 상표 계약이나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정도, 특히 강화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벌은 뭐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발생 빈도를,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도 역시 말해도 정적 처벌, 소위 포지티브한 말에 그랬을 때 포지티브 퍼니시먼트와 네거티브 퍼니시먼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적에 지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요즘도 학교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시킴으로써, 화장실 청소라는 소위 벌을 부과함으로써 지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과함으로써 정적 처벌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자꾸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애들에게 휴대폰을 뺏어버림으로써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고, 정은 더 잘하게, 발생 빈도를 더 많게 해주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빈도를 떨어뜨리는,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하고 어떻게 처벌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전략일까 나올 적에, 여기 계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 여기 연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 단속적 강화. 연속적 강화하는 것은 상관없이 반응을 할 때마다 매번 강화를 하는 것은 연속적 강화고, 간헐적 강화는 우리말로 구월체로 한다면 띄엄띄엄 할 적에 단속적 또는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간헐적 강화에는 고정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또 그런가 하면 변동 간격 강화, 변동 비율 강화, 뭐 또 간격 강화, 비율 강화, 이렇게 연결해서 4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는. 고정은 정확한의 의미가 되겠어요. 정확한. 변동 또는 가변, 이것은 대략 또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또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비율은 개수나 또는 횟수나 시옷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 횟수나 또는 뭐 빈도수나 뭐 이런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신다면은 주유소 가시게 되죠. 주유소 가시게 되면 뭐 몇 번 오게 되면 몇 번에 오면은 세차를 무료로 해준다. 정확하게 5번 오면 정확하게 10번 오면 피자집도 마찬가지고 중국집도 마찬가지고 소위 주유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몇 번 오면 정확하게 몇 번 시키면 정확하게 토큰 몇 개를 모으면 뭘 정확하게 거는 순간 고정. 그리고 몇 번 오면 몇 장을 모으면 이것은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유소나 그 피자집은 고객들이 자기 집에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니까 고정 비율 강화의 방법을 써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시내버스도 한 회사만이 그 구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그 구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 가는 것은 여러 차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차는 짧으면 4분, 길면 9분 간격으로 오니까 다른 차 오대로 기다리셨다가 우리 차 타세요. 대략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오니까 라고 해서 그걸 제시함으로써 우리 차를 타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거든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변동, 간격 강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이 아래에 있는 박스로 제가 제시한 내용보다는 고정이라는 의미는 변동이라는 의미는 간격이라는 의미는 비율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을 보겠습니다. 반두라도 행동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가로 아래 저 말을 넣어서 인지적 행동주의. 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반두라는 사유적 요소라는 건 뭐예요? 이건 사실은 환경 변이잖아요. 환경 변이. 그렇기 때문에 사유적 요소를 중요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주의의 다른 학자와 볼 때 큰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적 요소를 중시하는데 문제는 다른 행동주의 심리학자와는 달리 인지적 능력을 중시합니다. 인지적 능력을 중시한다. 자, 먼저 3번은 좀 뒤에 있다 보기로 그러면서 인지적 능력을 중시해서 상호 결정론의 입장이다. 행동주의는 앞에서 볼 적에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반응이 도출되는 일방향적 영향력, 환경 결정론이었어요. SR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펜두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환경이 또는 환경 스티뮬러스가 인간의 리스폰스라고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2번에 있지요.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인지 영역에 창조적 개입이 반영되어서 R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처럼 환경 자격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도 같이 인정한다 해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방이 다른 행동주의는 일방적으로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 반응이 환경 자극의 영향을 되돌려 보내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환경 자극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지만 생각에 따라서 환경 자극을 선택하기도 하고 인지 영역의 영향에 의해서 행동도 강하게 약하게 행동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미치기도 하지만 이 반응, 행동에 의해서 생각도 바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자극과 인간 행동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 영역도 존재하고 있고 이 세 요소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지 않고 상호 결정론, 상호 작용론의 입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3번의 말을 참 부드럽게 제가 써봤습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강화 요인을 이 반두라는 강화 요인을 배제한다, 동사상 또는 경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학자치고 강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화는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강화 요인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말을 제가 너무 싸납게 한 거고 사실은 우리 구어체로 한다면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 강화가 없어도 행동의 변화는 가능하다. 강화가 없어도 실천의 효과는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번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강화가 없어도,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단순한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학습은,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실천의 효과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명 반두라의 인지적 행동주의를 밑에 여기 박스, 여기는 관찰학습 또는 사유학습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쭉 있지만은 여기 대리 경험의 학습, 행동의 변화는 대리 경험을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론 배우게 되면 전파이론, 국제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니까 정치적 이념으로서는 절대 싫은 나라인데 저렇게 효과도 보네? 라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보시고 자기효능감 좋습니다. 또 많은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모방, 모델링에 대한 모방, 인지 다 좋습니다만 이 반두라는 자기조정을 인지적 이 자기조정을 자기조절, 이걸 자기조절, 셀프 레귤레이션 또는 자기규제라고도 합니다. 꼭 행동주의처럼 환경 자극이 있어야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강화가 있어야만 보다 바람직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 조정을 하고 스스로도 자기 강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동 변화는 꼭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처벌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줄여나가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셀프 레귤레이션, 셀프 리인포스먼트.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이에요. 특히 밴드라에 잘 나오는 자기 효능감인데 여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신념을 지금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과 연연을 맺을 적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빵빵하십니까? 아니면 좀 위축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신념을 자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효능감을 부각시켰던 것이 바로 반두라였어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조정이나 자기 강화를 통해서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많은 만남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두라는 결국에 꼭 강화가 있어야만 행동의 변화나 실천의 효과를 보는 건 아니다. 강화가 없어도 관찰이나 모델링이라고 하는 모방을 통해서도 학습의 효과는 높아진다. 실천의 효과는 볼 수 있다. 라면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데 관찰학습 4단계 아주 잘 나오는 이런 영역이 되겠다. 관찰학습의 4단계. 그래서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 이 파지는 바로 기억의 영역을 말합니다. 기억의 영역. 파지, 보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동기란 말을,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로 하다 보니까 자꾸 동기를 앞순위로 당기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환경 자극에 대해서 저게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라는 환경 자극에 대해 주의 집중하다가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암기를 했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억에 들어왔던 간에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건 상기, 떠올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떠오르네? 그 어느 순간이라는 것이 1시간 후에 떠오를 수도 있고 3년 후에 떠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네가 우리 양기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 내가 어릴 때 왜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부모의 나이가 드니까 당신이 그런 뜻이셨구나라는 걸 양기라고 합니다. 부모의 뜻이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떠오를 때 이런 것이 바로 재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동기 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로가? 리스폰스로. 그렇게 해서 나도 아버지가 그런 뜻을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바로 이 과정, 이 네 과정을 학습의 과정,
학습의 과정이라고 이 이후의 과정을 우리는 실행의 과정, 실행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반두라는 이 학습의 이론을 관찰 학습을 제시할 적에 이렇게 학습의 과정과 실행의 과정을 연계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동기화는 네 번째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에 자기 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그랬죠. 자기 효능감의 원천.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설득, 정서적 각성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 어떤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유사한 다른 시험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을 때 합격했던 합격 비율이 높으면 까짓것 하면 되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팡팡히 갖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볼 때마다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실패 경험이 많다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위축감이 들 거예요.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념을 높게 가질 수도 있고 낮게 가질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쉽게 무시하지 못했던 친구가 작년에 사회복지사 1급을 받다는데 떨어졌다고 한다. 걔는 나보다 공부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걔가 떨어졌어? 왠지 자신이 없어. 타인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타인의 성공 실패 경험도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설득도 하나의 원천이 되고 어떤 깨우침의 순간도 원천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 대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던 파블로프의 이론도 봤고 스키너의 이론도 보고 그랬지만 반두라의 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는 것은 스키너 것과 반두라 것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강학습의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여기 보면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이거 파블로프, 스키너, 벤두까지 다 합쳐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 보강학습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행동주의 2문제나 2.5문제가 나오는 영역을 마감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인본주의 심리학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